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미국인 앤디 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한인 경관 2명이 추가로 채용됐습니다. 플러싱 먹자 골목에서도 한인 식당들의 실외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용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뉴욕 플러싱입니다. 7번 지하철의 종착역 메인 스트리트역을 빠져나오면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바이브가 바로 이 아시안 타운인 것처럼 여겨지는 많은 아시아인들입니다. 여기가 정말 미국일까 싶은 그 묘한 이질감이 있습니다. 맨해튼의 화려한 마천루에서 일하고 플러싱의 낡은 벽돌집으로 돌아오는 그 낙차, 그게 바로 이민 1세대의 삶이었습니다. 메인 스트리트로 딱 나오고 보니까 바로 차이나타운의 모습이 펼쳐져 있네요. 중국어 간판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멀리 보니까 여행사 간판도 하나 보이고, 이쪽에 보니까 보험, 세무 뭐 이런 한국어들도 보이고, 약간 연변 느낌도 나는 게, 연변 가보면 중국어 간판이랑 한국어 간판 막 섞여 있으니까. 이제 뉴욕 맨해튼에만 가도 중국어 간판, 한국어 간판이 같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쵸? 여기 와보니까 좀 묘하네. 그치? 저 옆에 보니까 뚜레쥬르도 보이고, 이쪽 간판들만 보면 한국에 온 것 같은 느낌도 얼핏 들고, 또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뉴욕 윤내과 병원들이 좀 보여요. 피부 레이저, 유니언 발병원, 이 발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발과 발목 치료 뭐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기도 하니까 이런 한국어 간판들 보이죠? 저기 보면 이제 우리 아메리카노 낸 거 있고, 거리 곳곳에는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낡은 벽돌 건물들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인이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재외동포는 약 7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14%죠. 7명 중 1명은 해외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중 가장 많은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약 260만 명, 재외동포의 3분의 1 이상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크게 세 군데가 있죠. LA, 그리고 뉴욕, 뉴저지주입니다. 특히 뉴욕 메트로 지역만 해도 20만 명이 넘습니다. 왜 미국이고 왜 이 도시들일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왜 뉴욕 플러싱 같은 공간이 필요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 항구입니다. 갤리코라는 배에서 102명의 한국인이 내렸습니다. 이들은 한국 최초의 미국 이민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하와이에 갔을까요? 아메리칸 드림? 아닙니다. 바로 사탕수수 농장이죠. 이것은 이민이 아니라 계양 노동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죠. 1876년 개항 이후 외국 자본이 밀려 들어왔고 전통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쌀값은 폭등했고 농민들은 땅을 잃었죠. 특히 1901년에서 1902년 사이 한반도는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렸고 전염병도 돌았습니다. 게다가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한반도는 전쟁의 각축장이 되고 있었죠. 조선 정부는 무너지고 있었고 일본의 압력은 날로 거세졌습니다.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거나 아니면 어디론가 떠나는 거였죠.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주들은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고 한국인들은 먹고 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1903년부터 1905년까지 약 7,000명의 한국인이 하와이로 갔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뜨거운 햇볕 아래서 사탕수수를 베었습니다. 월급은 16달러, 당시 조선에서 쌀 16가마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80만 원 정도죠. 이게 조선에서 굶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일한 만큼 돈이 나왔으니까요. 아침 5시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저녁 6시에 돌아와 좁쌀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그래도 이들은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한국인의 미국 이민은 기회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생존으로 시작된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가난과 전쟁 그리고 무너지는 나라를 피해서 떠난 겁니다. 1965년 10월 3일 린든 존슨 대통령이 뉴욕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이민 그리고 국적법 개정안에 서명한 겁니다. 이 법은 미국 이민사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첫째, 인종 쿼터가 폐지됐습니다. 1924년 미국은 출신 국가별 쿼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서유럽 국가 출신에게는 문을 활짝 열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출신에게는 문을 거의 닫았습니다. 한국인은 1년에 100명 정도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1965년에 이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둘째로 가족 초청 이민도 허용됐습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이 가족을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셋째로는 전문직 이민도 가능해졌습니다. 의사, 엔지니어, 교수 같은 고학력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흥미로운 점도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온 한국 이민자들의 학력 수준입니다. 당시 한국에서 대학 진학률은 10% 미만이었거든요. 하지만 미국으로 온 한국 이민자 중 대졸 이상 비율이 40%가 넘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교육열은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고학력자들의 일자리가 부족했습니다. 의사, 엔지니어, 교수가 돼도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웠죠.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한국은 군사 독재 시대였습니다. 정치적 자유가 없었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됐습니다. 지식인들은 감시받기도 하고 때로는 탄압받기도 했죠. 그래서 이들은 미국으로 향한 겁니다. 경제적 기회와 정치적 자유 두 가지를 동시에 찾아서 떠났습니다. 실제로 1969년부터 71년까지 816명의 의사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하나 있죠.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지식인들이 미국에 와서는 청소와 세탁소를 해야 했다는 것. 왜일까요? 언어 장벽 때문입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의사 자격증이 있어도 영어로 환자를 진료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엔지니어 학위가 있어도 미국 기업에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취업이 안 됩니다. 게다가 1960, 70년대 미국 사회는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 여전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공학도가 미국에 와서 맨해튼 오피스 빌딩을 청소하고 의대를 나온 의사가 브루클린에서 세탁소를 열었죠. 자존심, 그런 건 배고픔 앞에서는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게 바로 남의 밑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델리, 세탁소, 식료품점, 작지만 내 가게를 여는 것이 이들이 찾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첨가물 가게와 세탁소였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뉴욕의 유통망을 꽉 잡고 있었고 그 틈새를 한국인들이 부지런함이라는 무기로 파고들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첨가물이나 세탁소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느라 토요일에 문을 닫을 때 한국인들은 연중 무휴로 가게를 열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아르바이트 하러도 플러싱에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한인 커뮤니티가 좀 잘 돼 있으니까 뭐 뉴저지 같은 곳에서 이제 뭐 취업을 하기 전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대학생 애매한 신분들에 있는 분들이 조금 용돈벌이 하러 이 한인 커뮤니티에 와서 용돈 벌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볼 수 있는 한인 마트, 뭐 한아름 마트라고 하죠. H마트도 이 플러싱 지역에도 있죠. 첫 번째, 주거비 때문입니다. 1970년대 플러싱의 집값은 맨해튼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월세도 저렴했죠. 맨해튼에서 월세 $400를 내야 하는 스튜디오가 플러싱에서는 200에서 250달러면 방 2개짜리 아파트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가족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거죠. 둘째로는 교통입니다. 7번 지하철 노선 하나로 맨해튼까지 30분이면 갑니다. 차가 없어도 영어를 못해도 지하철만 타면 1토로 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이민자 교체 구조입니다. 플러싱은 원래 한국인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도시사회학에서는 이걸 이민자 승계라고 하는데요. 한 이민자 그룹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더 나은 동네로 떠나고 그 자리를 다음 이민자 그룹이 채우는 패턴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는 유대계 이민자들이 많이 살던 곳이 플러싱이었죠. 그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맨해튼이나 롱아일랜드로 떠났습니다. 1950에서 60년대에는 이탈리아계, 그리스계 이민자들이 들어왔고요. 그들도 성장하면서 떠났죠. 1970년대 그 빈자리에 아시아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중국인, 한국인, 인도인, 플러싱은 언제나 다음 이민자를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넷째로는 현금 경제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1970에서 80년대 한국 이민자들은 대부분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집을 사려고 해도, 가게를 열려고 해도 은행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은 서로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개를 한 겁니다. 10명이 모여서 매달 $100씩 내면 한 사람이 $1000를 가져가는 방식이었죠. 돌아가면서 목돈을 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했고 은행이 믿어주지 않으니 우리끼리 믿는 겁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그냥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얼굴을 알아야 하고 같은 동네에 살아야 합니다. 개는 신뢰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누군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면 전체가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은 동네에 살고 서로의 집을 알고 자식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관계여야 했습니다. 커뮤니티가 곧 금융이었던 시대, 플러싱은 그렇게 자본을 만들어냈습니다. 뿌리는 버틸 수 있는 곳에 내려옵니다. 한국인들은 이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플러싱에서 버틴 지 10년,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남기 시작하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앞으로는 어디에 정착할 것인가? 플러싱은 버티는 곳이었는데 이대로는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지금 플러싱은 또 한 번 바뀌고 있습니다. 한인 1세대가 운영하던 가게들이 하나둘 중국계 자본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밀려난 게 아니고요. 성공의 증거입니다. 이민 1세대 다음 세대는 어디로 갔을까요? 더 나은 학군, 더 넓은 집, 더 안전한 동네. 플러싱에서 강을 건너면 만나는 곳 뉴저지였죠. 그곳에서 한국인들은 시장이 되고 하원 의원이 되고 실리콘밸리의 CEO가 됐습니다. 강 건너에서 한국인들은 미국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운 겁니다. 오늘 뿌리 1부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뿌리 2부에서 강 건너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용입니다. 뉴욕 플러싱은 도착지였습니다. LA 코리아타운도 마찬가지였죠. 1970년대 이민법이 바뀌고 한국인들이 미국에 쏟아져 들어올 때 이 두 곳은 버티는 공간이었습니다. 델리, 세탁소, 네일숍, 영어가 안 되니까 손으로 때웠고 자본이 없으니까 서로 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1세대 사람들이 남기 시작하고 버텨내기 시작하면 질문이 바뀝니다. 어디서 버틸 것인가에서 어디에 정착할 것인가로죠. 그 답은 강 건너에 있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이른바 펠파크. 면적 1.2제곱마일, 인구는 약 2만 명입니다. 이 중 53.7%가 한인입니다. 미국 전체에서 한인 비율이 과반을 넘는 유일한 도시죠. 왜 여기였을까요?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건너면 맨해튼까지 15분, 플러싱보다 집값이 쌌고 퀸즈보다 학군이 좋았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뉴저지의 한 공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조지 워싱턴 브릿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바로 저 멀리가 뉴욕이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뉴저지거든요. 이 조지 워싱턴 브릿지만 건너면 바로 맨해튼에서 15분 만에 뉴저지로 도착하는 겁니다. 1980년대까지 이 동네는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독일, 그리스 이민자들의 동네였습니다. 빈 상가가 많았고 집값은 저렴했죠. 1990년대 한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플러싱에서 자리 잡은 1세대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 허드슨 강을 건넜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이동이었습니다.
미국 교회 하면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넓은 잔디밭, 하얀 울타리, 또 단독주택, 싱글하우스라고 하죠. 펠팍의 주택들은 다릅니다. 이 동네의 문법은 듀플렉스입니다. 2층짜리 다가구 주택, 한 층에는 내가 살고 한 층에는 세입자를 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팰리세이즈 파크의 집값 중간가는 약 80만 달러, 한화로 11억 원이 넘습니다. 비싸 보이지만 이 동네에서는 다른 계산법이 작동합니다. 듀플렉스를 사면 한 층에 세입자를 드립니다. 월 렌트 2,100달러, 연간 25,000달러, 이 돈이 모기지의 절반 가까이를 갚아줍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팰리세이즈 파크 주민의 63%가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한층 위에 사는 한인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중앙 메인 스트리트에서 살짝만 들어와도 이런 듀플렉스로 보이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해서 나란히 대칭으로 이루어진 건물들인데요. 이런 건물들에서 세입자를 받고 본인은 이 세입자가 낸 돈으로 모기지를 갚고 이러면서 계속 이 노동이 자본으로 바뀌어 갔던 겁니다. 뉴욕 플러싱에서 한인은 렌트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맨해튼에서 한인은 월세를 내는 사람이었죠.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한인은 렌트를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입자에서 집주인으로, 이게 뉴저지로 넘어온 이유입니다. 1세대는 새벽 4시에 델리 문을 열고 밤 10시에 세탁소 문을 닫았습니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첫째, 아이들 대학 등록금으로 갔죠. 둘째는 이 듀플렉스 다운 페이먼트로 갔습니다. 1세대가 번 돈이 2세대의 학비가 되고 다시 부동산 자산이 됩니다. 한 세대만의 노동이 자본이 되는 구조, 이게 팰리세이즈 파크의 문법입니다. 이 1세대는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일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한인 손님을 상대했죠. 2세대는 다릅니다. 이들은 커뮤니티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그리고 월가, 월스트리트. 조셉 배 얘기도 들어보셨죠? 3살에 미국으로 이민 온 1.5세대입니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골드만삭스를 거쳐서 1996년에 KKR에 입사하죠. KKR은 세계 3위 사모펀드로 운용 자산만 5천억 달러입니다. 2021년 조셉 배는 이 회사의 공동 CEO가 됩니다. 전 세계 사모펀드 중에 아시아계 CEO는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조셉 배 혼자가 아닙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에 입사한 한인 출신 뱅커만 120명 이상입니다. 코리아 파이낸스 소사이어티, 한인 금융인 네트워크입니다. 회원이 3,000명이고 이 펠로우십 프로그램 참가자만 250명입니다. 취업률은 100%에 달하죠. 큐송 리 칼라일 그룹 전 CEO, 마이클 채 블랙스톤 CFO, 이들은 자본을 운용합니다. 미국 연기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 어디서 돈을 받는지 그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한인이 앉아 있습니다. 펠팍을 좀 걸어오다 보면 저런 간판들이 눈에 띄는데, 저희가 말하는 그런 사례죠. 젊은 한인 2세들이 또 로펌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니까 이제 1세대와 2세대의 분위기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은하수잔치 이런 것들 눈에 띄는데, 펠팍에 있는 이 간판들이 사실은 플러싱에도 요즘에는 많이 생겼지만 이쪽에는 이 전문직들이 굉장히 많게 여겨진다.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고 한인 2세들이, 그리고 이제 3세대겠죠. 이 세대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털을 완전히 꾸리고 정착하는 공간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느낌이 문득 듭니다. H마트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1982년 뉴욕 퀸즈 우드사이드의 작은 코너 가게에서 시작했는데 2024년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 97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본사는 여기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20분 거리 뉴저지 린드허스트입니다. H마트 고객의 30%는 비아시아계입니다. 김치를 사러 오는 백인, 고추장을 찾는 히스패닉, 한인 슈퍼마켓이 미국인의 장바구니를 바꾸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공은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진짜 편입은 제도 안에 들어갈 때 완성됩니다. 바로 정치입니다. 2024년 11월 미국 역사상 첫 한인 연방 상원 의원이 나왔습니다. 바로 앤디 김입니다. 뉴저지에서 당선됐죠. 그 전에 한인이 연방 의회에 간 건 1992년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이었고 제이 김이었죠. 32년간의 공백이 있었고 그 사이 한인 인구는 100만에서 200만 명으로 늘었지만 워싱턴에 한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방 의원 앤디 김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로컬 정치입니다. 2012년 팰리세이드 파크 투표 용지에 한국어가 인쇄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는 이 동네 최초의 한인 경찰 상사 션 리가 나왔고요. 같은 해에는 지나 기미 행정서기관이 됩니다. 한국어 구사 경찰관이 4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2019년 크리스토퍼 정, 뉴저지 버겐 카운티 역사상 최초의 한인 시장이었고 그가 이긴 표 차이는 8표였습니다. 지금 이 펠팍 시의회를 보면요, 시장 포함 7명, 그중 6명이 한인입니다. 현 시장은 폴 김, 시의장은 민석준 씨죠. 앤디 김이 워싱턴에서 법을 만든다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예산을 짭니다. 쓰레기 수거 일정을 정하고 학교 커리큘럼을 결정하고 경찰관을 채용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에서 세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사람으로, 이게 진짜 권력입니다. 로컬 정치의 힘이죠. 언어 이야기도 해야 하죠. 미국에 한글 학교는 약 1000개가 있습니다. 등록된 학생만 6만 명이죠. 보통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열립니다. 1980년대 미국 대학의 한국어 수업을 들어보면 수강생은 거의 전원이 교포 2세였습니다. 부모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배우는 언어가 한국어였죠. 한글 학교는 토요일을 빼앗아가는 짐처럼 여겨졌습니다. 2020년대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미국 대학 한국어 수강생의 80%는 비한인입니다. BTS 가사를 이해하고 싶고 넷플릭스는 자막 없이 보고 싶고 한국 드라마 대사를 직접 듣고 싶은 친구들이 모두 한국어 수업을 듣는 겁니다. 2006년에서 2016년 사이 미국 대학의 한국어 수강생은 78% 증가했습니다. 모든 외국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죠. 조지타운 대학은 2022년 한국어 전공을 신설하기도 합니다. 수업 정원이 매년 초과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이라고 있습니다. 2022년 응시자가 36만 명, 2024년 49만 명, 2025년에는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3년 만에 40%가 증가한 겁니다. 1세대에게 한국어는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어로 버텼습니다. 2세대에게 한국어는 경쟁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영어를 완벽하게 해야 살아남으니까 악센트는 지워야 할 흔적이었습니다. 이제 3세대에게 한국어는 선택입니다. 정체성을 찾기 위해 스스로 배웁니다. 할머니와 대화하기 위해서 듀오링고 앱을 켭니다. 버려졌던 언어가 다시 선택되는 순간 이민은 더 이상 이민이 아니죠. 언어가 바뀌는 순간 뿌리가 된 겁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의 메인 스트리트 계속 걷고 있는데 약국 이름도 보이고 약국 한국어 간판 옆에 또 영어 간판도 보이고 또 영어 광고판들이 섞여 있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지지만 처음에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완전 한국처럼 느껴졌어요. 와, 여기는 진짜 한인들이 많구나. 실제로 53%가 한인인 미국의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막 수상한 포차, 여기 보면 여기 완전 한인 3세대,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이 포차죠. 이 동네에선 굉장히 유명한 포차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지금 코리안 BBQ, 대박 노래방, 소문난 집갈비, 항아리 손수제비, 아빠김밥, 돈치킨, 그 위엔 팰리세이드 메디컬 센터라고 써져 있는데 한국어 간판이 굉장히 많죠. 이 정도면 진짜 한국의 어느 도시를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죠. 저 앞에 보세요. 그럼 우리은행 있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우리은행은 아니고 우리 아메리카뱅크여가지고 미국 법인이긴 한데 여기도 보면 저 교포 서점 기독센터 가위소리 아리랑 떡마을 이렇게 뭐가 많잖아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눈에 띄죠. 최근에 이제 BTS가 컴백한다고 하는데 BTS 앨범 이름도 아리랑이잖아요. 바로 눈앞에 보니까 이 남산 돈가스도 있죠. 충무로 어간에 있는 목사님들 또 한국 교회들도 있죠. 이렇게 한국어 예배를 함께 드리자. 한국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이 또 드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이제 버스 정류장에 보면은 한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인 부동산 관계자들 광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세요. 공영주차 차고 이렇게 큰 한글이 눈에 팍 띄잖아요. 아, 한인 거주지 1위답다 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보죠. 2026년 1월 7일 미국 농무부가 가이드라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인이 뭘 먹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연방 기준입니다. 학교 급식이 이걸 따르고요. 군대 식단이 이걸 따릅니다. 저소득층 식품을 지원하는 푸드 스탬프도 이걸 따릅니다. 이 문서에 처음으로 김치가 포함됐습니다. 장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 항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한국 정부가 로비한 게 아닙니다. K-팝 팬들이 청원한 게 아니죠. 미국의 영양학자들이 미국 국민 건강을 위해서 김치를 넣은 겁니다. 이국적인 음식에서 미국인이 먹어야 할 음식으로 바뀐 겁니다. 이건 문화 수출이 아닙니다. 제도 편입입니다. 플러싱에서 버텼고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정착했고 워싱턴에서 법을 만들고 월스트리트에서 자본을 굴립니다. BTS와 블랙핑크는 그 다음에 온 겁니다.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셈이죠. 뿌리는 화려한 곳에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 위에 선 사람들이 지금 미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매경 월거월부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